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께서는 워낙에 이 미국 의회와 접점이 좀 많으세요. 이게 다다음 주면 대선인데 오시기 직전까지 이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고요. 아, 상원은 공화당이 공화당. 또 하원은 지금 박빙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해리스 선거 캠프가 어찌 보면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예, 봐야 하는지요. 반추해 보시면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인지력 저하 문제 또 이 압도적인 그 패배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퇴를 하면서 음, 해리스로 후보 교체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거 자체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선거였기 때문에 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씀하신 언론과 모든 그 금융과 미국의 기득권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한 측이 환호를 했고 음, 똘똘 뭉쳐서 이제 해리스 쪽에 표가 갔던 건데 10% 이상까지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갔었지만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미 많이 아는 상황이고 음, 해리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다고 봐야죠. 인지도가 낮았다,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2020년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었지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드랍을 음,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픽업한 건데 음. 실질적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음. 2달 동안 해리스 대통령의 철학 또 정책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좀 떨어진 거고요. 네. 또 이제 어떤 실무적인 적에서 보면은 부통령이 어 그 이게 노미네이션 되기 된 직후에 음. 바이든 대통령도 찾아가고 바로 날아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거 캠프를 인수도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 쪽에 또 인재들도 영입을 하면서 통합해가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요즘에 계속 이제 비판을 받는 게 해리스 대통령 쪽의 스태프들이 음. 턴오버 레이시 90% 이상 된다. 그게 한국말로 하면 이직률. 이직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음. 해리스 대통령하고 함께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어느 이게 정도 내부적인 불만이 비판이 있는 있다라는 거예요. 걸 수도 예. 있네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 금융, 또 많은 연예인들, 또 많은 후원금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비판은 민주당의 선거운동, 해리스 캠프의 선거운동은 자원봉사자도 다 돈을 지불하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근데 트럼프 음. 대통령 쪽은 자원봉사자가 많다. 그래서 압도적인 그 선거 자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기억하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대역전됐었던 예. 그때와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역시 뭐 미국 정계나 의회 네. 안팎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유권자로서 또 후원자로서 돕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을 받아요. 음. 근데 이메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이러기 위해서 트럼프를 물리쳐야 돼서 이게 후원을 부탁한다라고 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데스퍼릿하게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 당신 지금 더 후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 거기에서도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미국인들의 마인드셋은 이런 것 같아요.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고 음. 그렇지만 또 막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트럼프는 조금 이게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음. 2016년에는 차이 트럼프 지지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냐? 사실 지금도 일정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국 그 파퓰러 보트에서는 이전 선거에서 2020년, 2016에서 한 3% 내지 한 6%까지 앞섰는데도 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쵸. 파퓰러 보트에서 0.9% 차이라는 것은 예. 굉장히 지금 해리스 캠프로서는 위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예. 예. 트럼프 얘기도 좀 해보면 지금 막판에 강한 느낌이거든요. 네. 이런 활력 자체가 사실 트럼프는 이미 대선을 두 번 치러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련함 혹은 뭐 치밀한 계산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그 로버 케네디 음.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한 네. 제3 후보. 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다.
털시 가바드라고 민주당의 아주 핵심이었다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한 그분도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더 기득권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됐다. 그래 사실 지금도 이 어떤 구호로 정책으로는 민주주의와 또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를 이야기는 하는데 네.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느끼는 그런 거는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사실 펌프에서 가스를 내는 그 가격들이 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노동자들은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조금 그 이 기득권화 됐다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음. 사실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음. 민주당이 좋은 정책이긴 하더라도 경제 문제와 인플레이션과 국경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에 다가오는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들을 뒤로 하고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또 낙태 문제, 또는 뭐 이런 문제로 또 이민자 문제, 약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의제지만 의미 네. 있는 의제지만 좀 형이 상학적인 것 같고 어, 형이 하학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와닿지가 않는다는 않는 거죠. 거죠. 예.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음. 우리나라도 초당적으로 그거를 트럼프는 조금 오버되는 그런 그것도 많지 않습니까? 취임 즉시 전쟁을 끝나겠다. 네. 또 취임 즉시 펌프에서 나오는 기름값을 반으로 줄이겠다. 예. 엄청나게 뭐 혁명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예. 것들이 메시지가 먹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음. 보여지고요. 예. 사실 트럼프가 지금 내고 있는 지금 메시지를 보면 예. 지금 기존의 워싱턴의 문법을 안 따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상하원 선거 결과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워싱턴 정치에도 좀 변화가 올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우선주의자고요. 시장.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번에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도 그 얘기를 해요.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면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엄청난 비판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예. 네오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있잖아요. 군산 복합체에 대한 엄청난 비판. 그러면서 지금 얘기는 같이 연결되는데 우크라이나나 중동 전쟁을 왜 이어가냐? 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 왜 미국의 폴리티컬 이스텔무실먼트의 그런 입장을 위해서 이걸 지속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주장은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사생활의 문제, 막말의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 있지만 이 양반을 보면은 변덕스럽지가 않고 일관적으로 얘기해 왔던 게 워싱턴의 정치 기득권에 대한 거를 끊겠다. 또 하나는 네오콘적인 입장을 끊겠다. 군산 복합체. 군산 복합체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획기적인 차이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2기는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본인이 하고 싶고 구호가 그 어떤 하겠다는 구호는 많았지만 그때 공화당은 트럼프 공화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난 4년을 지나면서 이번에 공천받아서 상하원 되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철학과 그 시장주의 우선과 또 전쟁을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성들이 있다. 제가 놀라웠던 게 사실 예. 뭐 20년, 30년 전에 이제 본인이 부동산 업자일 때 네. 뉴욕 언론들의 이제 기고한 글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그대로 공약화되고 있고 그지요. 그게 예.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예.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에게 손익을 좀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네. 어떻습니까? 먼저 저는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현실적인 거니까 방위비 저번 10월 초에 양국이 SMA 합의를 했잖아요. 1조 5천억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대로.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13조를 부담시키겠다. 한국은 이제 사실 뭐 부자 나라라는 뜻이죠. 외치하다. 예, 예, 머니 머신이라고 예. 그걸 해석하면 이제 부자 나라라는 좋게 해석을 네. 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위비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나토한테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일본한테도 그렇게 했고 모든 나라한테 씌우겠다는 거예요. 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난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부과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본인이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신속한 북미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면 더 크게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 또 미국 정부의 주도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뭐 오물풍선 날라다니고 뭐 전단지 날라다니고 뭐 지금 뭐 무인기가 어떻게 하고 정말 이게 불안한 그리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고 뭐 미군과 가족들 몇십만 명이 위기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런 측면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이제 해리스 발언을 볼 때 한반도 정책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혹은 좀 우려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해리스가 수락연설 때 음.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ABC 토론할 때 또 반복적으로 이런 저런 독재자들, 김정은 같은 독재자, 푸틴 같은 독재자들은 대화도 안 할 거고 네. 그 탑다운 방식을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해리스는 저는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앞으로 되면 희망을 갖습니다. 예. 4년 전에 미 외교협회에서 네. 질문을 합니다. 후보자들한테. 음.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그중에서 한반도 정책에서 물어보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음. 한반도에서 내가 탑다운 방식, 쇼맨십 방식의 이 대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식의 그런 방식은 그렇지만 한반도의 정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컨플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CVID, 일방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통해서 스냅백을 방식으로 북한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신속한 외교 대화를 하겠다고 4년 전에 사실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반 트럼프 메시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반 트럼프 내에서는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을 같이 이제 비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예. 이 한반도 평화 법안 대표께서 주인공이시라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117기 회기 때 발의가 돼서 46명이 지지 서명을 해서 근데 상정이 못 되고 자동 폐기된 법안이고요. 법안의 내용은 한국전 종전선언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조약 체결 그리고 북미 간의 평양 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즉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비핵화 논의, 이산가족 상봉 논의, 미군 유해 성환 논의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 논의 더 나아가서 남북미 교류 협력의 단초를 만들자. 이번 118기 회기에서 저번 회기의 숫자를 넘은 민주당 46명, 공화당도 4명이 포함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정강 정책에서 CVID를 주장했던 거를 백업해서 비핵화 정강 정책, 북한 비핵화 정책을 좀 뺐어요. 저는 이거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의 시작이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처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내년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어요. 다음 회기에. 새로 이제 의회가 꾸려지고 나서 발의되죠. 재발의하실 거란. 지금은 예. 아마 이미 상정되긴 너무 늦었고 예. 힘들 거예요. 북미 간의 외교 정상화와 북미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우리는 설득을 했고 지금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끌고 왔으면 러시아를 도울 리가 없었죠. 실기하면 안 된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제 올해 상하원 선거도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우리 한국계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지금 상원에 지금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국계 연방 의원들은 어떻게 지금 향방을 좀 점치고 계신지 요거 네. 여쭤볼게요. 의미 있게 5명의 연방 후보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셨듯이 앤디 김, 예. 뉴저지 3지구 연방 하원의원 하다가 지금 그쪽에 상원에 하던 분의 법적인 문제로 뇌물죄로 이제 기소당한 바람에
출마했는데 그 당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 또 네. 한 분이 메릴린 스틸랜드라고 순자 씨라고 부르는 아, 예. 62년생에 네. 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흑인계 한국인인데 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은 공화당인데 제 동네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한 분은 영킴 의원이시라고 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미셸 스틸박이라고 그분이 이제 제가 지역구인데 음. 그분이 이제 공화당에서 지금 3선을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계시고 한 분이 또 있어요. 의미가 이렇게 데이비 킴이라고 어. 이 양반이 같은 민주당 후보를 챌린저하고 있는데 LA 코리아타운이 지역구인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된다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5분 다 응원해 주시고요. 이번 선거 때 우리 한국계 연방 의원들의 의회 진출을 좀 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된 듯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강철 대표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